22대 국회 전반기에 더불어민주당은 관례를 무너뜨리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했습니다. 법사위를 가져가서 일도 잘하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우리 당도 새로운 관례로 인정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서 어땠습니까?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을 잘했습니까? 정상적인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본인의 기분에 따라 정인을 퇴장시키고 야당 의원이 본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더 째려보면 퇴장시키겠다고 급박을 했습니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본회의 중에 차명주식 거래를 하다가 사퇴하고 수사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은 야당 간사를 선임조차 하지 않으면서 철저히 독재로 일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오로지 망신주기 목적으로 소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선 대법원장을 90분 동안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시키고 심지어 조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이상한 합성 사진으로 조롱하던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야말로 국정감사가 아니라 조리돌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근무를 휘젓고 다니면서 대법관 집무실에 침입하고 희희낙낙 웃으면서 대법정을 짓밟는 난동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무소속 의원이 우리당 법사위원의 질의를 옆에서 많이 쳐다보면서 방해하는데 제대로 제지하지도 않은 것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런 법사위원장 아래에서 국정감사장의 소주병과 생수병을 갖고 와서 근거 없는 연어술 파티 선동을 시작했던 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었습니다. 법사위의 본령인 법률안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법사위 강경파 중심으로 졸속 통과된 국회 정은감정법 개정안,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법왜곡죄 신설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 수많은 법률이 본회의 단계에서 급하게 수정되곤 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게 과연 정상적인 국회의 모습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법사위를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쇼트 찍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정상적인 국회를 복원시키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우리 당 몫으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술 파티 의혹 위증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은 결국 법 앞에 그 실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배심원단과 재판부 모두 일치된 의견으로 유죄를 인정했고 그 주된 근거는 이 전 부지사의 오락가락 진술이었습니다. 이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근거로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를 조작으로 몰아가려 했던 프레임은 완전히 무너진 셈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또다시 사법부 흔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표는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다른 판결을 기대한다고 했고 다른 민주당 의원은 검찰청을 폐지해야 하고 왜 정치검찰에게 수사권을 주면 안 되는지 확인하는 판결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2심 재판부를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검찰을 위협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발언들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또다시 사법부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조작극의 편승에 국민을 기만한 것에 대한 사과가 먼저입니다. 또한 공소취소 특검 시도를 멈추고 민생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데드크로스가 보여준 민심의 경고에 답하는 길입니다. 작년 12월 이재명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징벌적 과징금 특례 도입과 집단소송제 입법 추진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불과 2달 전인 지난 4월에는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 공무원을 배제해야 한다며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 다주택자여선 안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는 최근까지 주택 내채를 보유했던 인물입니다. 더욱이 한성숙 후보자는 국가 과제를 믿고 도전한 청년 5,000명의 이메일과 아이디는 물론 창업 아이디어 요약본과 심사평까지 유출된 사태의 주무장관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제시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한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기는커녕 용지 복사조차 맡겨서는 안 되는 인물이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과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어야 할 책임자입니다. 대통령의 기준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한 후보자는 부적격자이고 기준이 바뀌었다면 국민 앞에 먼저 사과하고 설명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제시했던 원칙과 이번 인선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하고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 바랍니다. 축산물 품질 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달 특구 19의 전국 평균 소매 가격은 5,222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6%, 전달보다 16.7% 상승했습니다. 닭고기 가격 역시 킬로그램당 6,650원으로 작년 6월보다 19.4% 오르며 장바구니 물가를 옥죄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이던 2024년 3월 급등한 사과값을 두고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경제는 폭망, 국민들은 고물가 지옥에서 신음하는데 대통령 지금 대체 어디서 뭐하고 있습니까? 라고 당시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똑같이 되돌려 묻겠습니다. 대통령은 지금 대체 어디서 뭐하고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당권 경쟁에 훈수될 것이 아니라 가파르게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와 민생 경제를 짓누르는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삼중고 해결에 매진하기 바랍니다. 예, 국민의힘 운영수석 대표 김성수입니다. 국회 원구성 협상이 국회 오랜 관리를 깨고 법사위를 강탈해간 민주당이 20대 후반기 국회에서도 계속 법사위를 막겠다고 고집해서 현재 답보 상태입니다. 여야를 중재해야 할 국회의장께서는 거대 의석에 민주당의 양보를 요청하기는커녕 6.3 지방선거와 새로운 원내 지도부 구성으로 이제 막 원구성 협상을 시작한 야당 대표에게 날짜까지 기한을 정해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계속 가지겠다고 고집하는 이유로 우리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을 때 노란봉투법, 방송법, 양보관리법 등 민생 법안들이 법사위에 묶여있다 폐기됐다. 국민의힘이 다시 법사위를 맡는다면 견제와 균형이 아닌 또 한 번의 입법의 무덤이 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말 그대로 악의적인 가짜뉴스입니다. 사실 노란봉투법, 방송법, 양보관리법 등은 국회법에 따라서 지금 법사위를 우회해서 본회의에 직상정이 가능합니다. 국회법 86조 3항에 따라서 민주당은 이런 법안들을 다 법사위를 우회해서 당시 법사위는 우리 국민의힘 위원장이 맡고 있었습니다만 법사위를 우회해서 본회의에 다 통과를 시켰던 법안들입니다.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우리 당이 반대했던 것은 여러 가지 위헌적인 소지와 문제 소지가 다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렇게 통과시킨 민주당이 강제 통과시킨 법안들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노란봉투법 지금 기업에서는 좀 난리가 났습니다. 많은 그 하청 업체들이 본사 경영진을 상대로 여러 가지 노사 협상을 좀 요구를 하고 있어서 지금 말 그대로 산업계는 노조 협상 대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20국회에 들어와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틀막법, 법 왜곡죄 이런 법안들은 지금 법조계에서도 다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지금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일부 법안은 이미 헌법소원까지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21대 국회 4년 동안 일방 통과시킨 법안이 11건이었습니다만은 21대 국회 전반기 2년 동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 무려 191건으로 21대 국회 4년 동안 통과시킨 법안들에 비해 일방 통과시킨 법안들에 비해서 20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만들므로 인해서 사실상 입법부를 통법부로 만들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권력의 독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은 제2야당인 국민의힘이 만든 것이야말로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정치를 복원할 수 있는 필수 조건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경기도가 지금 7조 원이 넘는 채무를 안고 있고 출발하게 됐다면서 전임지사 탓을 하고 경기도 재정 사항을 참담한 수준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모습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취임을 하면서 성남시를 모라토리엄 선언했던 그 상황과 이 데자뷰를 느끼게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성남시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재정이 튼튼한 그런 자치단체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야말로 또 시도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가장 재정이 튼튼한 자치단체입니다. 경기도가 이렇게 앓는 소리를 내면 다른 시도는 거의 빈사 직전에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이렇게 지금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것은 전임 지사 탓이 아니고 그 이전 이재명 지금 현 대통령이 지사를 맡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 당시 이재명 지사는 여러 가지 코로나를 핑계로 재난기본소득 등을 통해 가지고 기존 예산뿐만 아니고 지역개발기금, 재난관리기금, 그러니까 법적으로 딱 정립을 해야 될 기금까지 탈탈 들어서 무려 1조 5천억 원을 차입해서 이렇게 뿌렸습니다. 그 결과가 전임 지사한테 그대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지금 29년까지 매년 3천억 원씩을 상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재정 상황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추미애 지금 당선자는 전임 지사를 탓할 게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을 탓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이 되었어도 지금 경기도에 했던 것과 똑같은 일들을 그대로 벌리고 있습니다. 선신성 돈풀기로 국가 채무 비율은 마지노선인 50%를 넘긴 50.4%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는 현재 이재명 정부 들어 2,737만 원으로
굉장히 치솟았고 우리 부채 비율 증가율은 선진국 중에서도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나라의 선진국의 그런 부채 비율이 12% 하락한 것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르게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 채무만 하더라도 이재명 정부 1년 동안 108조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 세금을 가지고 선심성 돈 뿌리기 앞으로도 연연할 경우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사항이 지금 몇 년 후에 대한민국이 처해야 될 사항이 지금 경기도가 처한 사항과 똑같은 사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방만한 경제 운영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주요 경제 상임위는 반드시 야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부를 견제하고 국가 재정의 안정성 확보와 함께 권력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더 이상 막무가내 이런 팅대를 부리지 말고 원구성 협상에 우리 국가의 미래 또 우리 국회의 의정치 복원을 위해서 성실하게 임해 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정책수석 김예입니다. 사진 속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은 중증 원형 탈모로 머리카락 대부분이 빠졌습니다. 2년 이상 치료를 받았지만 진료비 1원도 지원받지 못했고 전액 삭감됐다고 합니다. 중증 원형 탈모는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닙니다. 치료가 필요한 자가 면역 질환이며 특히 소아청소년에게는 정신 건강과 학교 생활, 성장 과정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증 원형 탈모 치료에 대한 보장은 부족한 반면 성인 탈모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논의가 먼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겁니다. 건강보험은 가장 아프고 절박한 환자부터 지켜야 합니다. 탈모 치료 급여를 확대한다면 소아청소년, 중증, 원형 탈모 환자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면역치료, 주사치료, 광선치료 등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아동의 본인 부담도 대폭 낮춰야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조차 제대로 치료받기 어려운 현실을 외면한 채 미용 목적 탈모 치료를 우선 논의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가장 절박한 환자부터 지키는 것, 그것이 건강보험의 존재 이유이자 국가의 책임입니다. 최근에 인천 요양병원 다리 절단 사건을 보며 참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인간의 신체 일부가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위반 여부와 관리 부실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단순히 의료법이나 폐기물 관리법 위반 여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대체 왜 한 노인의 다리가 마취 없이 가위로 절단해도 통증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괴사가 진행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은 제대로 제공되었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사 가족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인간의 존엄까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령 중증 환자가 급성기 병원 퇴원 이후 어떤 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는지 전면 점검해야 합니다. 대학병원, 요양병원, 장기 요양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의료적 필요와 인간의 존엄을 함께 지킬 수 있는 대안을 국민께 제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초고령 사회에서 오늘의 환자는 내일의 나일 수 있고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 돌봄 체계를 다시 한번 마련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조특위 서범주 간사입니다. 국조특위는 오늘 선관위 기간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누가 국민의 참정권을 짓밟았는지 국민 앞에서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내겠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는 시작도 안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벌써 개헌을 꺼내들었고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대표까지 장단을 맞추고 있습니다. 초유의 민주주의 위기 앞에서 무너진 국민의 참정권은 뒷전이고 이것을 계기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챙기려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기성전 개헌입니까? 지난 5월 민주당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개헌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국회 무턱도 못 넘고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국민 혈세 50억 원이 허공으로 증발되었습니다.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그 시기에 민주당의 헛발질에 선거 준비 인력과 예산이 줄줄이 새어나간 것입니다. 인사는 또 어떻습니까? 임기가 끝난 노태학 위원장의 후임으로 대법원장이 지명한 천대엽 대법관의 선관위원 임명을 정치적 이유로 가로막은 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입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박 친구인 위철한 상임위원은 하이패스로 통과시켜 선거 사무를 총괄하게 맡겼습니다. 그렇게 앉혀놓더니 대형 사고를 쳐놓고 책임은 나 몰라라 합니다. 국민이 그 속을 모르겠습니까? 지지율이 괜히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 전까지 한 몸처럼 움직이던 여당과 선관위가
정작 사고가 터지자 강 건너 불구경하듯 간증평만 늘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민주당과 정부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숨기지 마십시오. 회피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반성하십시오. 그리고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대책을 세우는 데 힘을 보태십시오.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개헌이 아닙니다. 누가 국민의 한 표를 짓밟았는지 그 진실을 끝까지 밝히는 것입니다. 선관위에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들께 석고되지 않은 심정으로 국정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십시오. 업무보고 당일인 오늘까지도 관련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두렵습니까? 이번 국정조사는 2차례의 업무보고와 현장조사 그리고 2차례 이상의 청문회로 이어집니다. 나아가 전문가들과 함께 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같은 사태가 2번 다시 없도록 근본 대책까지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민주당과 한몸처럼 얽혀온 선관위의 낡은 구태를 도려내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기대 수준에 맞는 기관으로 다시 세우겠습니다. 그것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며 우리 국민의 힘에게 맡긴 책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내임 간사인 강승규입니다. 저는 이번 한성수 후보자 문제의 본질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네이버 내각의 완성이다. 그 기자에 자리한 네이버 신사옥 설립 과정에서 대가성 성남FC 후원 의혹이 있다. 플랫폼 대기업 CEO 출신 후보자가 국무위원으로서 정당한 공적 능력과 책임을 입증했는지 등을 이번 인청에서 검증할 부분입니다. 좀 분야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지금 네이버 내각의 완성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AI랩 연구 소장 출신의 하정우 전 대통령 AI 수석, 그리고 네이버 전신인 NHN 대표 출신 최회영 문체부 장관,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 한성숙 총리 후자까지 AI 전략, 콘텐츠 정책의 주무부처 그리고 벤처 투자의 핵심 영역에 네이버 출신 인사들이 집중 배치됐습니다. 최근에는 하정우 전 수석의 국가 AI 위원회 부위원장 기용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AI 정책이 네이버 출신 인사들의 순환 보직 체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둘째, 한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네이버의 뇌물 공여 의혹과 보훈 인사들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후보자는 성남FC 후원금 사건 당시 네이버 서비스 총괄 이사 부사장 자리에 있었습니다. 검찰은 네이버가 신사옥 추진 과정에서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주고 주차장 진입료 등을 변경해주는 인허가 특혜와 성남FC 40억 원 후원 의혹 사이에 대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네이버 대표이사였던 김상원 전 대표는 성남FC 후원이 뇌물성이 될 수 있으니 자신은 반대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첫 내각에서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 2명을 임명하고 AI 전략 총괄 자리 역시 네이버 출신 하정우 의원에게 맡겼습니다. 매우 노골적인 특혜 아닐까요? 성남FC 후원 의혹과 이재명 정부에서 참여하고 있는 네이버 출신 인사들이 아무런 관련이 없을까요? 셋째, 후보자는 국민 통합의 상징이 되어야 할 총리 자리에 걸맞은 공적 책임의식과 도덕성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다층적으로 벌어진 가족 간 편법 증여 의혹과 후보자 소유 건물의 불법 증축 문제 등은 중기부 장관 청문회로부터 1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바로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도 바로잡지 않은 불법 증축, 총리가 되면 그대로 방치됐을 경우 사실상 불법 증축 건물도 이행 강제감만 내면 사실상 양성화된다는 새로운 뉴노멀이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특히 한성숙 후보자의 최대 업적으로 중기부가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 모두의 창업 문제는 심각할 정도입니다. 이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째, 이 모두의 창업 예산은 국회 예산 심의권을 무시한 예산 불법 전용과 국민 기만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국회는 2025년에 2026년도 예산을 승인하면서 예비 창업 패키지 예산, 창업 중심대학 그리고 신사업 창업 차원학교로 628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많은 청년들이 이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창업을 이런 공무사업에 준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중기부는 국회가 승인한 예산을 아무런 사전 조치도 없이 전용을 했습니다. 이 예산을 모두의 창업 예산으로 전용을 해서 마구 써댔습니다. 그리고 추경할 때쯤에서 이것이 전용한 예산이 드러나서 추경에다가 다시 1,550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규 편성할 때는 모두의 창업 예산 코드가 달랐습니다. 이것이 추경 예산 심의 과정에서 기존 예산을 전용한 것이라고 문제가 되자 모두의 창업 예산의 신규 코드를 아예
기존 창업 패키지 대학 등에 넣어버려가지고 하나로 뭉쳐버렸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졸속 편성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 당시에 예비 창업 패키지 등에 준비를 해왔던 많은 청년들은 사업 내용이 바뀌고 모두의 창업으로 바뀌면서 이 관련 사업 예산들의 그 공모 사업이 결과적으로 경쟁률이 치열해지고 무려 49.4대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같은 경우 49.4대 1로 경쟁이 치솟았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눈물로 이 분투를 상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깜깜이 부실 예산으로 만들더니 결국 심사 과정도 졸속으로 됐습니다. 중기부는 6만 3천 명의 국민이 지원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심사 과정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통상적인 정부 지원사과 달리 모두의 창업 패키지 심사 1차 심사는 단 한 명의 의원이 20에서 40명의 아이들을 단독 심사했습니다. 단독으로. 그리고 그 여러 명의 교차 검증도 없었고요. 부실 심사라고 해서 한 줄짜리 평가 의견이 전부 심사위원이 내는 것입니다. 그 심사 요약해서 한 줄짜리 평가를 한 것이고 탈락자들이 이해 제기를 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선정한 모두의 창업 예산이 5,000명에 달하는 합격자 개인정보와 창업 아이디어가 무단 방출되지 않았습니까? 이 또한 이것도 그저 감추기에 급급했지요. 창업진흥원이 모두의 창업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유출됐다는 사실을 안 게 6월 1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인 16일 한성수 국무총리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당사자들을 모아놓고 창업 출범식을 했습니다. 부실 예산, 부실 어떤 사업 관리 그래놓고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됐는데도 버젓이 이거에 대한 창업 출범식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자리에 중소벤처기업 장로로 참석한 한성수 후보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패 경험이 우리 사회 모두의 자신이 되게 만들겠다. 이거 유체이탈 화법 아닙니까? 뒤늦게 문제가 커지고 비판 여론이 커지자 어제 출근길 도어 스티핑이 흘려서 잠시 그냥 면피성 사과를 했을 뿐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개인정보를 해서 쿠팡 등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창업 패키지 홈페이지 개발사 특혜우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모두의 창업 홈페이지와 운영 시스템을 개발한 트리플오스라는 업체는 조달청 중앙조달이나 수의계약 등 공식적 이력이 전혀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따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창업지원사업의 홈페이지 구축 과정에서 정식 조달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합니다. 민간 협력을 통해 구축한 플랫폼이다. 이게 맞습니까? 이거 인정해야 됩니까? 모두의 창업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신한은행 역시 모두의 창업사업 수행을 위해 트리플로스와 몇억 원 규모의 융역을 체결했는지 전체 과업범위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을 종합하면 한성수 후보자는 모두의 창업사 때 하나만으로도 중기부 장관도 자격도 없다. 그래서 우리 인천 의원들은 국민의힘들은 청문회 기간 동안 한성수 후보자의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의선을 샅샅이 밝혀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오늘 9시 현재 원달러 환율은 1,540원입니다. 1925년 2월 이재명 대표는 그 당시 환율이 1,430원대에 이르자 전 국민이 환율 폭등으로 7%가 가난해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보다도 100원이 달러당 100원이 더 오른 상태이고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6월 1일보다는 200원이 더 오른 상태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25년 2월은 달러 인덱스가 110에 해당하던 강달러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러가 그렇게 강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환율이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이 정부의 무능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고통은 오로지 국민들이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달걀값 말씀하셨는데요. 달걀 10개에 5,000원 하는 시대가 열려버렸다. 이제 달걀 먹기도 어려워졌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후반 경기를 사설업체가 맡게 될 것이다 라는 기사가 있어서 이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는 PMC라고 얘기합니다. 민간 군사 기업의 등장을 의미하는데요. 이 예를 본다라고 하면 이라크 전쟁 당시에 미군을 대신해서 요원 경호에서부터 전투에 이르기까지 업무를 담당했던 블랙워터가 이 PMC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예로는 러시아의 바그너 그룹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이 바그너 그룹과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군을 대신해서 전투를 벌였던 것들 아마 잘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 바그너 그룹의 경우에는 군사 보급 등에 대한 불만으로 결국 총구를 거꾸로 해서 모스크바까지 진격하겠다라고 했던 것을 보신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PMC의 극단적인 문제점을 보여준 것이다. 내란까지 반란까지도 가능한 것이 PMC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고요. 이 바그너 그룹의 경우에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와 마두로 정권을 경호하기도 했고요. 차베스와 마두로 정권의 경우에는 정규 군에 대한 불신, 그러니까 독재 정권으로서의 불신으로 인해서 이렇게 민간 군사 기업을 사용하기도 했고 나중에는 민병대를 결성하기도 합니다. 이 민병대는 운영은 정부가 하지만 군사는 민간인이 들어와서 병사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민병대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마두로 정권 등을 위해서 마두로 정권에 반대하는 인사들에 대해서 탄압을 주도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 민병대 가운데에서 콜렉토라고 하는 단체들의 경우에는 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시위를 하는 군중들을 향해서 사살을 하는 등의 이 테러를 감행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굳이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는 이 군사 기업과 같은 이런 제도를 도입할 때는 한 정권이 그냥 도입을 해서는 안 되고 전 국민적인 숙고가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얘기 드리는 것이고요. 특히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근대 국가에 있어서는 국민 개병제 그리고 상비군 제도가 근대 국가의 기본 제도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명장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임명장 수여받으실 분께서는 안내받으시는 순서대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대출 위원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박대출 위 사람을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함. 2026년 6월 23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점식. 예, 다음은 위원분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임명장 최형두 위 사람을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함. 2026년 6월 23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점식. 다음은 서천호 의원님. 임명장 서천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김기웅 의원님 나와주십니다. 임명장 김기웅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이다리 의원님 준비해주세요. 임명장 이달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김민전 의원님. 임명장 김민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조성환 의원님. 임명장 조승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의원님. 임명장 김태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명구 의원님. 임명장 강명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제 수여식을 마치고 단체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참석자분들께서는 전면 중앙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호를 외치며 촬영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국민주권이라고 선창하면 주먹을 쥐고 지켜내자라고 3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선창하겠습니다. 국민주권! 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인사 말씀 순서입니다. 먼저 정점식 원내대표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6.3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는 이제 단순한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전북 교육감과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드러난 개표 결과 입력 오류 사태는 심각한 참정권 침해 사례입니다. 게다가 선관위의 주먹구구식 부실 운영에 관한 온갖 백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령 지난 3년간 선거관리, 선거 준비를 위해 배정된 예산 중 305억 원이 목적과 다른 예산으로 쓰였고 그중 대부분이 인건비로 쓰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선관위를 어느 국민이 용납하겠습니까? 이것은 신뢰의 위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의 확산을 걱정합니다. 음모론을 막아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신뢰입니다. 선거관리 시스템이 신뢰를 잃어버리면 음모론의 확산도 막기 어려워집니다.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 선거 자체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이는 투표 포기와 정치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치권이 이번 사태를 선거 민주주의의 중대한 위기로 인식하고 대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민의힘은 선거관리 체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6.3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의 진상규명과 선거관리 개혁을 위해 당력을 모으겠습니다. 이 문제에 무관심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 국정조사에만 맡겨둘 수 없습니다.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검 도입을 위해 우리 특위가 적극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은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좌우의 문제도 아닙니다.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국민 참정권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특위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의용 사무총장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훼손된 우리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기 위한 막중한 책임을 기꺼이 맡아주신 박대출 위원장님과 특위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박대출 위원장님은 당 정책위 의장과 사무총장, 국회 상임위원장 등을 두루 맡으면서 보여주신 타고난 실행력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진상규명과 선관위 개혁을 이끌 든든한 중심이 되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최장 105분간 투표가 중단되었고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는 최소 39명이었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한 표를 온전히 보장하지 못한 데 대한 실망과 분노의 목소리는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19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실 선거관리 이면에는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전 선관위원장의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 선거 준비 예산을 인건비 목적으로 쓰는 등 선관위의 도덕적 해이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국정조사가 진행되겠지만 참정권 훼손과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불신은 국가 시스템 전반의 정당성을 흔드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당 차원에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무너진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도록 특검이 반드시 도입되어 실체적 진실 규명이 되도록 특위의 핵심적인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대출 특위위원장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6.3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박대출입니다. 국민 참정권을 도둑맞은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해 올림픽공원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청년과 학생 시민들이 21제 풍찬 노숙을 하며 재선거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진 경위부터 사후 대처와 대응까지 총체적 부실백화점입니다. 특위는 이를 둘러싼 국민들의 의구심을 말끔히 씻어내는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찾겠습니다. 선관위를 향해 누적된 국민적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독립기관이라도 선관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응답이 무려 91.6%로 집계됐습니다. 이 수치는 선관위가 국민들의 마음속에서는 레드카드를 받고 사실상 퇴장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밑바닥을 드러낸 조직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도 문제입니다. 선관위 내부의 직원 소통 공간에서는 지금이라도 대국민적으로 사전투표 관리 역량 부족을 고백하고 국회 사전투표 폐지 의견을 하루빨리 조직 차원에서 전달해야만 한다는 의견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각계각층에서 선관위 해체부터 개헌까지 다양한 해법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는 선관위가 이미 헌법적 독립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제 파티는 끝났습니다. 부실과 비리로 얼룩진 성역을 깨부수고 완전 새 판을 짜야 할 때입니다. 특위는 선관위의 조직과 선거관리 시스템을
모두 원점에서 논의하겠습니다. 사전투표 폐지 여부를 포함한 투개표 방식 개편은 물론 조직과 선거관리의 엄격한 감시 견제를 위해 독립적 외부 감찰관제 신설 등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닌 전면 재건축 수준의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렵게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핵심 가치는 선거의 고결성에서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선관위 안일한 행정과 잘못된 조직 문화, 부실한 시스템 등으로 오랜 기간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민적인 분노를 선관위 세판짜기 동력으로 성화시키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다수 국민이 공감하실 수 있도록 전면적이고 합당한 개혁을 위해 위원님들과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공개 회의는 마치고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비공개 회의 종료 후에는 금일 회의 결과 브리핑을 이 자리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